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여전히 가맹본부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남아있지만 그동안 대기업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내왔던 개별 점주들의 입장은 대통령님 고맙습니다란 플랜카드를 통해 드러납니다. 카드 업계는 물론 반발하죠. 카드사 이익이 줄어드니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는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거란 여론전이죠. 카드사에 그런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주체 간 이해가 상충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 정의란 그렇게 이해가 상충될 때 누가 경제적 약자인가, 그래서 누가 더 적극적인 정부 개입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를 공정하게 따져내는 걸로 실현되는 거죠. 그 방향성이 곧 정부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소상공인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수많은 보도를 쏟아내던 보수지 경제지들이 이번에는 카드사가 죽게 생겼다는 보도를 쏟아냅니다. 소상공인이 그렇게나 그동안 걱정됐다면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일단 환영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인 카드사는 수수료 이익에 안주하지 말고 수익 다변화에 힘쓰고 정부와는 다른 지원 방안, 다른 상생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부 비판 다 좋은데 최소한 일관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보수지 경제지들이 사실 올해 내내 소상공인 어렵다고. 그렇죠. 자영업자 대책 내놓으라고 얼마나 기사를 많이 내놨어요. 예. 그거 찾아보면 몇천 개 될 거예요. 정말. 네, 그리고 자영업자 대책의 핵심이 그 카드 수수료 인하였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정말 카드 수수료 인하가 됐어요. 그러면 와, 잘 됐다. 예. 카드사가 또 어려움이 있겠죠. 경제 주체 간에 그런 이익이 상충될 때 있죠. 그러면 하지만 방향성 자체가 맞기 때문에 카드사 문제는 그럼 이렇게 가자. 그런 기사, 그런 논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소상공인들이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그게 이례적인 플랜카드죠. 네, 네. 굉장히 인상적인 플래카드였습니다. 환영 기자회견하고 있는데 그건 보도 안 합니다. 그건 보도 안 하고 이번에는 카드사 죽게 생겼다 얘기만 계속 강조하잖아요. 네, 그것도 노조를 앞세운 멘트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냥 불만 가진 쪽만 보도하는 거예요. 정부 죽어라 이거죠. 목적이 그거가 아닌 이상은 최소한 그렇게 소상공인 얘기를 해왔으면 카드 수수료 얘기를 해왔으면 이거는 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소상공인은 그냥 도구였을 뿐이었던 거지 관심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보도합니까? 예, 그렇죠. 예, 애초에 이미 예견되었던 부분입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수수료 인하가 되게 된다면 카드사가 져야 될 부담들은 분명히 있던 것들이었는데요. 애초에 알았으면서도 그럼 처음부터 그것들을 지적을 했던가. 그러면 동시에 그렇게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카드 수수료는 안 된다라고 논조를 유지하던가요. 네, 그렇죠. 아, 저는 정말 한편으로는 가소롭고 한편으로는 밉습니다. 예, 저 굉장히 상보적인 이슈였는데요. 둘 다 말하지 않았던 거죠, 그때는. 서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얼굴 싹 가리고,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 그런 기사를 보면 기가 막혀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고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데요.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보좌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교착 국면인 북미 비핵화 대화가 진전되게끔 중재 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미국이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다가 정반대가 됐어요. 미국은 빨리 하자고 하고. 네, 북한이 시그널이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답이 없어요, 잘. 사실, 철도 남북 공동조사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면제 조치를 네, 유엔 제재가 면제됐는데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고 정확한 내막이 북한밖에 모르겠지만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리스트, 그거부터 제출할 필요는 없다. 이게 한번 물러섰고. 그리고, 미군 폭격기 한반도 상공 비행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주변적으로 물러서고 있고, 분위기 해치지 않겠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 시그널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브라운 사령관도 그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 협상이 궤도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아예 밝혔거든요.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빠진 그 모든 제스처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죠. 경제 제재 완화를 제외한 거는 속빈 강정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 또 다른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이럴 경우에 어떤 카드를 내밀 것인가. 예. 왜냐하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얘기는 이미 했는데도 이러고 있으니까 뭘 더 하라는 건지 도대체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저희가 오랜만에 김준영 교수 모시고 잠시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북한발 교착 국면이다. 그동안 미국발이었다가. 자, 다음은요. 네, 청와대가 어제 국가안보실 사칭 이메일 발송 의혹과 관련해서요, 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생산, 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 데다가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브리핑을 열어서 청와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오보 차원을 넘어서 언론 역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악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잠시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건 언론의 오보가 아니라 공작이라고 봅니다. 네, 공작이라고 명명해야 되는 것이, 언론사는 1차적으로 이제 아시아경제가, 그 페이퍼를 보도한 네, 건데요. 보도했고. 네. 물론 청와대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기 때문에 오보다라는 것들인데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 지적할 수 있는데, 근데, 언론사가 이걸 믿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의, 경위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내용은 이제 한미동맹이 박살났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걸 숨기고 있다라는 취지의 예, 보고서인데 가짜라는 겁니다. 그렇죠. 작성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에요. 근데 왜 이게 언론에도 믿을 수밖에 없을 내용이었다고 저는 보냐면 우선 내용이 한두 페이지짜리 찌라시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9쪽이라고 합니다. 예, 전문적인 보고서 형식의 내용도 그럴듯하고 근데 물론 청와대에서는 문건 형식도 다르고 청와대 워터마크도 없고. 네, 그렇죠. 예, 문건이 작성된 적도 없고, 메일이 보내진 적도 없고,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저는 이걸 공작이라고 보는 게,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이름으로 그 가짜 문건이, 중국 정책연구소에 김은교 소장과 그 모 연구원에게 여기저기 뿌려졌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메일에 첨부되어 갑니다. 물론 검 비서관은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 메일을 받은 그 모 연구원 계정이 다시 해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의 메일로 다른 또 외교 전문가에게 뿌려지고 그걸 기자가 입수했어요. 그 루트를 보면 기자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누군가가 제보를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좀 더 정확한 확인 관계를 거쳐야 됐었다라는 부분들은 언론사의 책임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통상적인 근데 왜 오보하고는 좀 다른 것이 저는 우선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한 점이 있고 그런 내용을 실제로 받을 만한 전문가한테 보내지고 그리고 그 전문가 메일이 다시 해킹이 돼서 그게 다시 전달될 만한 다른 전문가에게 유포됐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 내용도 9장에 되면 전문적이고 그 전문가들이 볼 때 이게 진짠가라고 믿을 만큼 나름의 전문성도 있고 내용은 정반대지만 한미공조가 반대 박살났다고 하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그런 메일을 보낼 만한 비서관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걸 받을 만한 전문가가 누군지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문가의 계정을 해킹할 또 다른 전문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정교하게 진행된 과정은 맞습니다. 그게 또 그걸 받을 만한 다른 전문가 그룹이 누군지도 알아야 돼요. 많은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할 수 없고 이건 프로들의 공작이고 남북관계를 망가뜨리고 이제 공격에 빠뜨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는 배우를 철저히 밝혀야 되는 프로들의 공작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 사용료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라고요.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있는데 박용진 3법과 다른 당 차원의 사립유치원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그러니까 한유총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지난주 오프닝으로도. 그렇죠. 시설료 관련된 예.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언론들이 여기 주목하지 않길래 제가 보기엔 이게 키인데, 그러니까 한유총은 에듀파인도 하고, 지역물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도 다 하겠는데, 그러면 대신 우리한테 이 돈 달라는 거거든요. 돈 달라고. 예, 그렇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이제 언론들이 해설을 안 해주고 있는데,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공적 사용료라고 주장합니다. 공적 사용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시 해설을 했지만 내 땅과 내 건물에다가 유치원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그 건물로 다른 사업을 했으면 돈을 더 벌었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국가가 보상하라.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가지고 공적 사용료, 시설 사용료 보상 이렇게 나오니까 뭔가 시설을 사용하는데 보상 안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지 않다고 지난주에 충분히 설명했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치원 사업을 하니까 이거 공적 사업인데 내 건물을 거기 쓰고 있지 않냐. 다른 사업 했어봐 내가 돈을 더 벌었지. 이겁니다. 이거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과 전혀 다른 문제예요. 네, 그렇죠. 예, 전혀 다른 문제고 이 주장이 성립되려면 정부가 그 건물을 유치원 사업에 사용하라고 강제로 징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재산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보상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가 충분히 있는 근데 상황인데. 본인들이 지원한 거예요. 그 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나서 그 지원을 하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제한이 되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건 이건 그냥 본전의식입니다. 무슨 사유재산에 대한 무슨 대원칙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 했으면 돈 더 벌었을 거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시설료까지 국가가 보존해달라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그에 대해서는 박영진 의원이 어제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한유총의 시설 사용료 주장과 엿바꿔 먹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정말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바꿔가 아니라 엿바꿔. 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설 사용료가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 이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시설 사용료가 뭔지 해설을 안 해주니까 이겁니다. 예. 내가 유치원 하는데 딴 거 하면 더 벌었을 텐데 이거예요 그냥 출발 지점이. 일종의 학생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하는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들인데요. 왜냐하면 한유총이 조금 더 조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정황들이요. 내일도 유치원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는데 여기에 대형 유치원에서는 아이들 가방에 설문지를 넣어서 한유총 집회에 참석할 건지 불참할 건지를 아이 이름과 함께 적어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압박이죠. 아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 이름을 적어놓고 나는 불참하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아이가 그럼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볼모 잡고 있는 거죠. 자, 시설 사용료 혹은 공적 사용료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그거다. 그럴듯한 말들이 잔뜩 붙어 있지만 그냥 그겁니다. 본전 심보죠, 심보. 자, 다음은요. 네, 양승태 사법부 정책의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질환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줬다라는 내용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어제 KBS에서 이 의사를 인터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의 전문적인 자문을 근거로 이런 평가했는데 정작 해당 의사는 특정인을 상대로 그런 자문을 해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골 때리는 내용이네요. 이건 사기꾼들이 하는 짓인데. 네, 그것도 후배인 판사가 아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치 일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봐서 어드바이스를 해줬는데 그게 법원 내부 문건에 쓰여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이 사람을 탈락시킬 근거가 없으니까 정신질환자로 분류를 해놓고 근거가 없으니까 후배한테 물어본 다음에 마치 그 후배가 이 판사를 상담해 준 것처럼 내용을 적어놓고 그래서 정신질환자고 적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아무 상관없이 일반 돈을 얘기했더니 그걸 여기 근거로 갖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해당 의사도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건 사기꾼들이죠. 네, 이에 대해서 해당 판사는 왜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 잘라야 되는데 이유가 없으니까 정신질환자로 분류한 거 아닙니까? 자, 시간상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짧게. 예, 강원랜드 채용 비리 관련해서요. 국정조사 논의가 다시 법률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 나왔다라고요. 어제 보도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소위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그 강원랜드 경영진들이 왜 이런 무리한 청탁을 계속 받아줬을까 했을 때
사실은 그 사장이 앞선 돈 문제가 있었다. 네, 앞에 돈 문제가 있었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서 근데 그 돈이 이제 자유한국당 전 현직 의원한테 돈이 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강원대는 촬영비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 돈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의 흐름을 정반대해야 되는 거죠. 채용 비리만 생각하면. 근데 이건 이전에 공천 때. 네, 예. 지방선거 때였습니다. 네, 지방선거 공천 관련해서 돈이 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청탁을 하게 된 그런 정황들이 계속 나와서 자유한국당이 좀 곤란하게 됐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에도 강원랜드가 들어가야 된다는 주장이 힘이 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 중인 주준희 기자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스트레이트 제가 봤어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하는 내용인데 고생을 했는데 결론이 좀 유보적이고 예. 아직 중간 보고였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 주제는 또 제가 같은 분야를 오래 추적했던 사람으로서 건너뛸 수가 없어서 결론이 좀 아쉬워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모셨습니다. 자, 이 기억을 소환하기 위해서 미국발 이명박 비자금에 네. 대한 이야기가 몇 달 전에 나왔죠. 네. 네. 미국 연방국세청 IRS 네. 무서운 것이죠. 여기서 이명박 이시영 미국에 출석 요구했죠. 네. 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다스에서 돈이 자꾸 사라지고 돈 세탁과 불법 송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미국 국세청이 나서서 소환장을 이렇게 발부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구속돼서 못 가고. 네, 못 가고 아들 그다음에 이시영 씨는? 아들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 있는데 아들도 지금 재판받고 있어서요. 아,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안은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때 사라진 돈. 네. 그러니까 이제 다스에 입금됐다고 했는데 장부상으로는 실제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예. 미국 다스 법인, 네. 현지 법인에. 그 돈 일부가 어디로 간 게 아니냐 하는 의심계좌, 그런 의심계좌를 미국 기관이 특정을 했는데, 네. 그 계좌 특정한 정보를 입수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준희 기자가. 미국의 잘했어요, 거기까지는. 네. 다른 데 같으면 이걸로 이미 특종이라고 10번 하고 썼지요. 그러나 네. 저희는 또 여기서 파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스트레이트 팀이 확인한 결과 미국 정보기관에서 두 계좌를 이명박의 차명 계좌, 이명박의 계좌라고 이렇게 특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좌 번호를 들고. 네. 그 계좌가 있는 중국으로 간 건데. 네. 항저우에 있는,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돈 규모를 보니까 거기 언급된 3,500만 달러, 3,0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00억 수준이잖아요. 네네. 예, 3,400 수준인데, 과거 이제 추적했던 그 계좌들과 규모를 비교해보면 이건 최종 저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건 너무 작아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작은데. 각하의 스케일에 비하면 아주 작죠. 예, 이건 중간에. 네. 선택하려고 하는 거나 잠시 모아둔 거나 아니면 통로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확인을 해야 되니까 중국으로 간 건데. 근데 네. 왜 하필 중국에다가 이런 계좌를 만든 겁니까? 보시기에. 중국이 돈이 들어올 때 보지 않아요. 누구든지. 중국은 돈이 나갈 때는 면밀하게 체크하는데 돈이 들어올 때는 잘 보지 않는 그런 달러 하더라도. 네, 금융 특수성이 있고요. 거기다가 또 어느 정도 관시라고 하죠. 인맥이 있으면, 관계가 있으면 그냥 금방 열어줍니다. 뱅크 계좌를. 그리고 환치기가 유명해요, 환치기가. 네, 환치기의 천국이라고 또 할 수 있고요. 돈을 빼낼 때. 네. 그리고 다스의 해외 공장의 주력 부대는 중국에 있습니다. 있죠. 그 네. 중국 다스의 총 대표는 얼마 전까지 이시영 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공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환치기 할 때, 그럼 부동산을 통해 환치기를 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요건상 이해는 가는데. 네. 예. 그래서 중국인가 싶었는데, 이제 실제 그래서 항저우에 주준희 기자하고 스테이트 팀이 같이 갔어요. 네. 예. 가서, 여기서 스테이트 팀이란 MBC 기자죠. 예. 스테이트는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방송이 있습니다. 그 갔는데. 정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스테이트 안 보는 사람 많습니다. 뉴스 아직도. 공장이나 잘해. 뉴스 공장 없는지
있는지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안 들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건 좀 그렇습니다. 네. 실제 중국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예상과 다른 전개가 있습니다. 네. 계좌 하나는 폐쇄됐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네. 또 하나는 살아있는데 이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만 얘기하면 다른 하나의 계좌는 동명이인이다. 네.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좌 소유주가. 그렇죠. 그 계좌로 그 계좌를 특정했어요. 네. 미국의 기관에서. 네. 미국의 기관만 특정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세청도 특정했다면서요. 우리 국세청도 그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명박의 차명 계좌, 이명박 의심 계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게 언제 작성된 겁니까? 올 4월에 올 4월에 작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국세청에서도 액수와 계좌를 알고 있었고 네. 그거와 관련된 정보를 문건으로 작성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미국과 이렇게 서로 교차 감정하려고 정보 교환 차원에서 보내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것으로 저는 추정한다. 취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도 알고 있고 미국 정부 기관도 알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금 추적에 능한 기관도 미국의 또 해당 기관도 특정했어요. 그죠? 네네. 네, 이명박의 차명 계좌가 해외에 존재한다는 걸 특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찾으러 가서 그 계좌 주인까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분이 나는 동명이인이다. 네, 나는 아니다. 이명박, 그러니까 이 계좌의 주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네. 뭐 자금 담당 누군가 되겠죠. 네네. 아마도 실제 존재한다면. 네. 이름이 같아요. 네. 이름이 같은데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장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확인된 것은 이분 스스로 본인 네. 주장인데 내 통장으로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명박 리밍보 중국어로. 네. 리밍보. 그러니까 이명박의 이름으로 거액이 송금된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네. 그 은행이 달러가 들어왔는데 확인하셨습니까? 네. 이런 전화를 이분에게 여러 차례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아니 나는 나는 모르는 사람인데 이명박은 이명박은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그러면서 보이스피싱인지 알고 처음엔 끊었답니다. 본인의 주장입니다. 네,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다, 리밍보가 너한테 거액의 달러를 송금했다. 너 리밍보 아느냐 이렇게 다시 전화가 왔다. 다시 전화 온 거죠. 왜냐하면 중국 이게 추정을 해보면 중국 은행 입장에서 은행에서 그냥 일반적인 외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지 않은데 이게 액수가 컸겠죠 아마도. 컸죠. 그러니까 확인을 했겠죠. 그렇습니다. 예. 확인을 했는데 이 본인이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는 모 씨는 나는 이명박과 무관한데 네. 은행에서 전화는 왔더라. 네. 그 사실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네. 전화는 왔다. 아니, 돈 들어갔는데 맞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아니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네. 그런데 얼마 후에 또 전화가 가지고 또 전화 왔다. 여러 차례. 리밍보가 돈을 보냈는데 뭐 맞느냐 이렇게. 예.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스트레이트의 저희가 취재한 거는 취재하고 거기까지입니다.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의 추론은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동명이인의 네. 계좌가 왜냐하면 돈이 싱가포르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싱가포르에 있구나 네. 계좌가.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돈이 그 동명의 사람에게 입금이 된 사실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은행에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 이름을 보고 착각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했다.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역으로 말하자면 이명박 은행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네.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명박 꼬리표가 붙은 돈이 입금됐다. 예. 이것까지는 간접 확인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는 뭐 충분히 의심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동명이라고 주장하는 이분의 주장을 100%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 그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 김어준 총수가 여기까지는 잘 설명을 했는데. 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스트레이트는 앞으로 더 추적해 보겠다고 끝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대목에서 이거 다시 불러야 되겠다 주최 기자를. 네. 왜냐하면 이 분야에 저도 또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저는 목에 탁 걸렸어요. 네. 거기서 그렇게 잠정 결론을 내고 끝나면 안 되지. 안 되죠. 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주장입니다. 네. 동명이인이 나한테 그런 전화를 왔어. 이명박이라고. 예. 이명박이 돈이 입금됐는데 은행에서 나한테 그 돈 입금됐는데 맞아요라는 전화를 왔어. 여러 번. 네네. 여기까지 인정했는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 말이 맞다. 네. 동명이인이다. 네. 그럼 실제 이명박 이름으로 돈이 그 사람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에게 입금된 건 맞다. 여기까지만 갔잖아요. 네네. 기자들이기 때문에 그 조사권, 수사권이 없어서 그 그렇죠.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취재하고 더 해보겠다. 여기가 네. 스트레이트의 결론입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할 게 생각해 보면 그럼 그 동명이인의 계좌로 그 돈이 입금되지 않았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는 확인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선 그 동명이인이 주장이 맞다면 자기 계좌는 그 돈이 입금 안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분은 돈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주장하죠. 네. 그러니까 그 돈이 실제 글로 들어갔는데 자기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정황이 하나 확인이 안 되는데 거기까지 또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의아한 것이 은행이 거액의 달러가 들어왔어요. 네. 이 동명이인이라면 계좌는 달라야 돼요. 네. 그렇죠? 다르죠. 달라야 돼요. 네.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고 똑같은 이름에. 그렇죠. 근데 은행이 다른 계좌로 들어갔는데 이름이 똑같다고 해가지고 전화를 그 사람한테 했다? 중국은행이라고 해서 금융권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럴 근데 가능성은 그거는 또 이해가 안 가요. 조금 낮다고 봅니다. 저도. 이 동명이인이라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중국에도. 네. 그런데 이제 거액의 달러가 A라는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그 사람과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해서 그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한다? 착각하고 계좌가 다른데? 저는 그건 납득이 안 가고 우선 네,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이거는 국내 국세청과 네. 미국의 그 해당 기관, 정확한 기관명은 말하지 않기로 하고 달러 추적에는 전 세계 1인지 아닙니까? 그렇죠. 손바닥 보듯 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힘 때문에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은행들이 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 크로스 체크도 하고요. 당연하죠. 미국의 그 기관이 그렇게 보고하는데 누가 보고를 안 합니까? 네. 안 그러면 결제 통화를 막아버리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결제은행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기관이 이거 쭉 보다가 이거 이명박 관련 계좌 딱 찍은 거 아닙니까? 네, 이름을 썼어요. 예. 리명박이라고. 그러면 그 미국의 결제 기관도 미국의 그 정보기관도 이름이 똑같아서 착각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은행 그 은행의 담당자가 가능성이 낮지만 그런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미국의 그 달러를 훤히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이름이 같아서 계좌번호를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절대로. 네. 주중에는 납득이 갑니까? 아니, 이게? 저도 총수의 지적이 일리가 있고요. 납득이 안 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동명이인일 아주 낮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네. 적어도 그 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는지 실제 동명이인이 맞는지 네. 좀 내국인 아닙니까? 어쨌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국세청에 나서 확인해야 된다. 네, 확인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네. 일단 중국하고 싱가포르에 그러니까 이명박 최측근이라는 사람의 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높죠. 이 정황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분 계좌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명박의 계좌도 확인하면 됩니다. 중국의 그 계좌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왔는가. 네. 이거는 이만큼까지 추적을 했기 때문에 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확인이. 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세청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희가 싱가포르가 이명박의 저수지의 한 창구였고, 그건 2012년에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확인한 바예요. 네. 그리고는 이명박의 재산관리인으로 이렇게 가르쳐지는 이지영 씨가 네. 그 싱가포르와 미국으로 오가면서 대형 부동산 회사를 이렇게 거기도 가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조금 찾아보고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조금만 따져보면 이명박의 재산을 조금 가늠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노력은 우리 해당 기관 국세청에서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
국세청이 조사할 부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네. 굉장히 진도가 많이 나가지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수사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스에서도 아주 일부만 했어요. 진짜 횡령, 돈은 뇌물. 여기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돈의 연결고리처럼 보이는 곳이 딱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계좌를 해외 정보기관에서 지금 들고 왔습니다. 계좌 번호까지 들고 왔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전에 동명이인입니다. 여기서 막힌 거예요. 네. 그럼 동명이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기관이 나서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확인하면 여기서 또 물꼬가 확 터집니다. 네. 이거 몇 년 추적했어요? 이거 10년 가까이 추적했어요, 이거. 네. 여기서 비행기가 많이 막힐 수는 들었어요. 없다. 네. 동명이인의 주장에 그냥 막힐 수는 없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이야기는 계속 이어가겠는데 삼성 이야기는 언제 합니까? 겨울 다 추워졌는데 이제 영화. 아니, 쌀쌀한 것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이명박 계좌를 박근혜 계좌를 이렇게 찾으러 해외에 다니면서 그 이명박 계좌나 이명박의 비자금과 굉장히 국내 재벌간에도 굉장히 서로 연결됐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밀접한 고리가 찾다 있다고. 보면 다 그게 다 연결돼 그렇습니다. 있더라. 그러면서 저희가 그 몇 개 그 그래서 이명박 재벌 기업에 계좌와 소위 재벌과 그 중에 뭐 삼성 계좌와 연결고리를 삼성이라고 다음에 특정하지 말고 예, 예, 다음에 특정 합시다. 기업에 대해서 특정 재벌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취재를 했고 몇 가지 또 아니, 그러니까 계좌를 지난 찍어 여름부터 왔습니다. 했는데 언제 시작하냐 이거지 그거를. 이제 해야죠. 곧. 예, 네. 자. 이제 곧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중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북미 간 회담이 자꾸 연기된다. 이번엔 북한이, 그동안은 미국이 자꾸 괴롭혔는데, 북한이 잘 안 나선다. 한동대 김준영 교수님과 함께 간만에 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뭐가 잘 안 돼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자, 다시 또 좋게 얘기하고 네. 가야 될 것 같은데. 고위급 회담이, 이전에는 이제 미국이 자꾸 밀었고요, 주로. 네. 지방선거, 아니, 네. 중간선거 전에는. 끝나고 나서는 빨리 하자는데, 북한이 이제 자꾸, 네. 소극적입니다. 네, 네. 예, 안 한다라는 말도 아니고 소극적이에요. 그냥. 네네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니, 북한이 지금 국면이 어떠냐 하면, 북한은 상당히 양보를 하고 양보할 의사를 표시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지금 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내놓으면서 부르니까 가서 적지에 가는 건데, 가서 아무것도 얻어낼 게 없고 압박만 받을 거면 갈 필요가 없다. 사실 마지막에 북한이 화가 난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여줄 수 있는 제스처는 다 보여줬는데, 그러니까요.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했는데, 그렇죠. 그럼 그냥 오기라만 하고, 그러면 뭐 경제적 완화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스케줄을 좀 잡아보자라든 얘기라도 있든가.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미국은 지금 계속 원칙론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원칙론이 굉장히 이제 일방적인데, 다시 말해서 그냥 북한이 전부 다 비핵화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북한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미국의 계산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내에 약속했던 경제 발전 맞아요. 그런 네. 압박이 있을 테니까 어느 순간에 손들고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북한도 아니 너희들도 재선이라는 스케줄이 있지 않냐. 우리가 또 버티면 니네도 어느 순간 손들고 나올 거 아니냐.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기본 배경은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미국 쪽이 더 시간 싸움을 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생각보다는 자기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트럼프 임기 1기 임기 내에 비핵화를 하겠다. 그다음에 종전선을 연내에 하겠다. 예. 그다음에 연내에 답방하겠다.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해버리니까 미국 쪽에서는 그러나? 쟤들이 쫓기겠네? 그러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 그때 그 평양 정상회담 이후로 계속 지금 시간 얘기를 하고 있거든. 우린 바쁠 거 없다. 우린 느긋하다. 니네가 올해 내에 할 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근데 그걸 트럼프하고 미국 내부의 강경파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트럼프는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게 별로 없는 비정치적인 시기예요. 미국에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 강경파들은 지난 5월처럼 이 판을 깨버리자라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흔들어 본다.
근데 지금 저는 미국도 시간에 쫓기지 않는 건 아닌 것이 미국 그 대선 레이스 이게 이제 올해 다 갔으니까 사실은 네네. 후내년이라고 해도 그건 내년이랑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1년 후면 거의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1년 딱 1년 전에 시작한다고 보시면 예, 돼요. 1년 후면 시작됩니다, 이제. 거기 레이스는 진짜 길기 때문에 1년 내내 하니까요. 예, 프라이머리부터. 그러니까 1년밖에 안 남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뭔가 사람들한테 눈에 띄게 보여줄 만한 걸 할게. 그럼 뭐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이게 절차가 1년 이내에 그러니까 미국이 서두르는 것도 역산해서 이제 예. 이 정도는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있어서 하는 거니까 미국도 이제 느긋하기만 하지만 않은 건데 근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내년 초까지는 오히려 시간을 약간 끝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텀이 있다? 예, 예.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왔을 때 미국이 지금 한국을 지금 약간 재갈을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죠, 뭐든지. 예,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도 사실상 미국에서는 이게 이제 조심스럽게 뭐 공조를 위한다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 공조를 위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되기 때문에 왜 만듭니까? 그 말은 한국이 너무 먼저 앞서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 스티브 비건이 나와서 한국한테 얘기한 거는 뭐냐면 한국 정부한테 되게 묘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면 한미 동맹의 관점에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나 비건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뭐냐면 앞서지 말라고 압박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는 반발이라도 앞서가야지 그냥 두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고요. 그러니까요. 답답하니까요. 자, 돌파구는 어디서 나올지는 아무리 물어봐야 교수님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럼, 네. 뭐. 질문을 하는 겁니까? 질문을 답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네. 근데 이제, 북미 이해 요건도 있다. 지금 미국이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사건들이 많지 않냐. 너무 많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예. 미중 통상전쟁도 그렇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또 전쟁 그렇죠. 위기가 고조되고 이런 것들이 제가 미국에 지난 10월에 갔을 때 트럼프가 그 북한 문제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냐 에너지를 할애하냐 그 측근이 얘기하기를 한 15%라 그랬거든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건데 지금은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문제가 그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져요. 5%는 얘기는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런- 15%는 들은 이야기. 15%는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니, 근데 네.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장기 프로젝트 1순위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네. 틈만 나면 북한 얘기를 하고. 그걸 자신의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는 확실해요. 분명. 근데 문제는 저 삭간몰 그 13개 미사일 기지를 얘기했던 빅터차 같은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이걸 깨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악하죠. 아니 왜 사악하냐면 뻔히 아는 얘기예요. 단거리 미사일인데 마치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핵을 숨긴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걸 포장을 하니까 사악한 거죠. 전문가들은 사실 모를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러니까요. 예, 더 근데 뻔히 알면서. 그런 부분으로 갈 때 이제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알고 있다. 네. 그 문제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북한 문제를 이 비핵화 문제를 살려간다는 거는 분명한데 언제 이제 다시 이거를 다 잡을까? 5월달에 강경파들이 했을 때 다 잡고 취소한다는 식으로 한번 흔들어 줄까? 이게 기대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는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트럼프도 같이 이걸 시간을 좀 끌지 않을까. 나는 끌면 또 북한이 조금 더 양보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그 교수님 생각은 답답하긴 하지만 조급해하지 말자. 이게 풀리게 돼 있다고 봅니다, 저는. 어떻게든 간에. 네. 근데 이제, 자존심도 걸려 있고, 그리고 실리도 걸려 있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서로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것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에. 맞습니다. 서로 조심도 해요.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너무 사실상 우리 쪽에서도 시간을 너무 많이 시간표를 던져버려가지고 연내. 네. 그게 지금 돌아보면은 그렇게 현명한 전략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결과론이죠, 결과는데 지금도 예전에는 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요? 근데 지금도 이거를 잘못돼서 미룬다는 것 얘기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일정상 그냥 내년 초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내답방이 지금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사실. 맞아요. 예. 그리고 하고 제가 싶어도. 금강산에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나 봐요. 그 김정은의 수하들이 주변에서. 지금 가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엄청나게 북한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반대하는 게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 엄청난 세력이 또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삼국의 지도자들이 그 상대방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체제 내, 조직 내, 시스템 내에서의 반대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설득하거나. 그렇죠.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게 소위 한미일 냉전연대라고 저는 냉전연대. 왜냐하면 그 시절이 좋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각각. 뭐 좋게 얘기하면 바뀌는 게 불안하고요. 예. 북한이라고 해서 소위 지도자가 지시하면 공개적으로는 움직이지만 밑에서는 그렇지 않은 네. 그 분명히 있다고 하고 그거는 전 세계 그러니까 왕의 시절에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조선시대 뭐 그 이전에 왕의 시절에는 왕이 명령하면 다 됐습니까? 다 아니옵니다. 있었단 말이죠. 그게 풀기가 쉽지 않고 이 새 리더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안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의 기사들을 보면 화가 많이 나요. 맨날 분노해요. 그러니까요. 맨날 안 움직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답답하다고. 답답하니까. 근데 그 밑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움직인 사람들이 숙청을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우리처럼 반대하는 건 아니고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개혁이나 뭘 움직일 때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 실패했을 때 대표적으로 희생양이 되고 책임을 지고 날아가니까 그냥 바짝 엎드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되죠. 그럴 경우는. 그렇죠.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가능하면 위험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 그 지도자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게 반대도 그 내부도 설득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 점이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면 미국이 또 전향적으로 뭐 내놓든가. 미국 정말 진짜 깡패예요. 깡패요 정말. 근데 그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 최강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를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깡패죠. 깡패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 과정을 시작도 안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때까지 한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 미국의 강경파들은 핵심 것을 완전히 먼저 하라. 제출해라. 예. 그거는 근데 트럼프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트럼프는 그래 내가 펜스도 그 말은 아니라고 안 했죠. 강경파인 펜스도. 그렇죠. 근데 또 트럼프는 뭐냐면 뭐라도 지금이라도 부셔라. 예. 선제 조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여기서 돌파구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상황상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제 먼저 완화하겠다 말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면 자기 대통령 재선이 안 돼요. 예. 그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수세 위치에 계속 처하게 될 그러니까 것이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준 게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게 지금 발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안 줬다고 그러죠. 아무것도 안 줬다고 북한이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줬다. 또 북한은 널 뭘 줄래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이게 딜레마라서 저는 그러면 뭔가 명분 하나라도 줘야 될 것 같다. 맞아요. 근데 뭐 하나 부시든가. 근데 지금 사실상 제일 좋은 거는 북한이 그러면 북한은 그 부셨다고 그럼 그다음 바뀔 것인가? 이 또 의문을 갖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부시면 끝나냐? 네. 부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mell blood in the water이라 그러는데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서 들은 겁니까? 피 냄새를 맡은 거예요. 물에서 피 냄새를 맡으면 더 몰아붙이는 거죠, 미국은. 자, 여기서 어떻게 그럼 도파할 것인가?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5초 남았네요. 아, 그래요? 저를 왜 부르셨어요? 어떻게 돌파한 것인지 또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예. 아, 예. 오늘 1부였습니다. 김준영 교수님이었습니다. 매우 향토적인 효과음이죠. 이거. 들을 때마다 정겹습니다. 정미소 탈곡사. 탈곡사는 또 뭐예요? 금방 생각났어요. 뭐뭐 하는 사람. 탈곡사. 정의당 이정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슈가 많이 터지는 한 주였습니다. 예. 네. 뭐 가을이 오면은 탈곡을 하고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이렇게 뭔가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초겨울이면 하고 뭘 해야 있네요. 됩니까? 초겨울에는 쉬어야죠. 농한기기 때문에. 하지만 국회는 12월이 가장 바쁘다는 것. 예. 타작하는 기간입니다. 타작. 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부터 하실랍니까?
아니 아무래도 네. 어제 하루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네. 송원석 의원 얘기를 한마디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이름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네, 저도 사실 이분이 김 전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어저께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됐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사안을 요약해 주시죠. 네네. 우리 국민들이 제가 이걸 좀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아기 엄마가 아기랑 같이 바닷가에 투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예. 혼자서 아기를 키우기가 너무나 어렵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견도 있는 데다가 네네. 지원도 없으니까 제대로. 네. 예. 그런데 한부모에 이런 대해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예산 예. 61억 원이 아이돌 올라왔습니다. 서비스가 이제 기초적으로 있긴 있었던 거죠. 네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한부모들이 아이를 누군가에게 잠깐 맡겨야 가서 또 밥벌이를 그렇죠. 할 수가 있잖아요. 남편이나 아내가 있으면 서로라도 맡기는데 네. 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유아원이 끝나는 시간 그 시간에 퇴근이 안 되거든요. 네네. 예. 그 61억 원을 나라가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데다가 돈을 쓰냐 과감하게 삭감. 예, 라는 취지로. 네. 예,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을 다 정부가 해결할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리고 예산을 감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경제학 박사님이십니다. 네네. 한간에는, 비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이 혼자 키우는 부모들 못 견디면, 죽음을 선택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는 그게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6조가 들어가는 사업이면 또 모르겠어요. 예. 61억이면 그냥 건물 하나 값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이분이 이번 예산 과정에서 자기가 예산 소위 들어가서 자기 지역구에다가 800억 되는 SOC 예산을 따왔다. 이런 얘기하면 또 김천 주민들이 좋아하실래나? 아무튼 그렇게 동네방네 자랑을 하면서 그 도로 빨고 이러는 데다가는 800억 갖다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겹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너무 작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1억으로 되나? 61억으로 됩니까? 600억을 줍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저는 이게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그 예산 자체가 너무 적대. 61억이면 네. 정말로 건물 하나 값이에요. 정말 최소한의 이거를 사회적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네, 그리고 이 당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산주도 성장하면서 애 낳으면 2천만 원 주자 이랬던 당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어떤 것이 있냐면 네. 이번 예산 소위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이 정부 정책을 발목 잡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네. 확 깎아가지고 예. 고용 문제를 계속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작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일자리 예산의 일환으로 이 한부모 가족의 돌보미 예산도 하나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로 본 저간의 거군요.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일단 일자리니까 잘러 이렇게 접근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네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거든요. 네. 이게 규모가 큰 예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깡다고 누가 칭찬할 것도 아니고, 이 예산을 쓴다고 누가 비난할 것도 아닌, 네. 당연히 써야 될,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이럴 예산인데 그걸 또 굳이 건드려가지고. 한부모 가족 돌보미는 안 보고 일자리만 본 거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 돌봄이. 일입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예산의 내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모가 한쪽밖에 없어요. 네. 근데 아이들, 유아들이 네. 부모가 퇴근하지 그 시간에 퇴근 못하면 그 돌볼 공백이 네, 생기니까. 아이를 돌보느라고 일도 못 나가고 결국 굶어 죽으라는 얘기랑 똑같은 그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고, 아이 우유값은 벌어야 되는데, 네. 그거를 그 공백을 지원하겠다는 건데, 그걸 일자리로 본 것이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어쨌든 사과는 했습니다. 네, 사과하고 자유한국당이 어저께 하도 여론의 문매를 맞고 도대체 저 당이 제정신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취소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꾸로 그럼 더 증액하자고 과감하게 나갔으면 칭찬도 받았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셨더라고요. 민망하겠죠. 왜 이렇게 적어? 거꾸로 화를 냈으면 칭찬받았을 텐데. 그런 일이 어제 하루 종일 검색어 상단을 차지했고요. 근데 이건 사과가 일단락 됐습니다. 네. 자.
다른 예산 문제도 이번 일을 기하로 삼아서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네요. 요즘 그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가지고 네. 이런 예산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납니다. 예. 예. 연결해서 유치원 문제도 지금 난리잖아요. 예. 비슷한 문제입니다.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무슨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 사립 유치원이 정부 보조금 받은 거는 다 자기 주머니에다 착복하면서 명품백 사고 이렇게 써왔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서 사실 전부는 아니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예. 일부의 사립 예. 유치원이 예. 이제 이런 일들이 적발되면서 정부 지원금을 이제 보조금으로 정확하게 해서 이것을 횡령하거나 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유치원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 투명한 회계를 예, 통해서. 그런 예. 상황인데 딜을 거기다가 걸었어요. 맞불 작전을 놓은 예, 거죠. 딜을 맞불 걸었어요. 작전. 그렇다면 네. 이걸 해다오. 네. 그러면서 그게 일반의 상식은 도저히 이해 안 가는 건물 사용료. 예, 자기들이 이제 이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예. 일정하게 부동산하고 건물 내놨으니까. 네, 내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 사용료를 내놔라. 정부가 내놔라. 예, 정부가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립 유치원들을 정부가 강제로 너 사립 유치원 안 하면 이 건물을 다 빼앗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한 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네. 논리가 성립하려면 그 전쟁 때 징발하듯이 징발해야 돼요. 그렇게 이 징발을 건물 했기 때문에. 유치원에 안 쓰면 당신들은 감옥 가. 네. 그랬단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까지 부당하게 징발 당해 왔으니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보존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네, 사업을. 본인들이 사업을 한 겁니다. 사업을. 근데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국가에서 또 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사실. 예,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 법안이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마련이 됐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네. 맞불 작전 그렇게 해서 이거 안 되면 저것도 안 된다. 예, 이런 용으로 쓰여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두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이제 박용진 네. 3법이 있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 건물 사용료, 네. 뭐 공적 사용료라고 한유총 쪽에서는 주장하는 표현은 뭐가 됐든 간에 유치원 건물을 유치원에 쓰려고 내 건물을 내놔서 딴 용도로 못 쓴다. 그럼 딴 용도로 썼으면 돈 벌었을 텐데. 네. 그거 보존해다오. 이런 논리인데 납득 안 가요 전혀. 아무리 들여다봐도. 근데 이게 법안에 그렇게 들어갔어요. 네. 이게 두 개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시기에. 그러니까 제가 둘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이걸로 유치원 3법을 저지하는 방패용 법안이다. 이렇게 봐야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왜 그런 역할을 해주냐 이거죠. 어, 이게 학부모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신들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들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기보다는 한유총이라는 아주 특수한 기득권 집단을 대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과정이고 그게 이익이 안 될 텐데 정치적으로도. 저는 그 대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학부모의 숫자가 월등히 많은데. 네.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 근래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집회나 이런 데 참여하라고 막 그러니까요. 쪽지 돌리고 하잖아요. 아이든 이름을 쓰고 예. 참석하겠다 안 하겠다를 써라. 그러면 그거 쓰는 순간 학부모들은 내 아이 이름을 쓰고 참석 안 하겠다고 쓰면 이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혼나지 않을까?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부모들은 다 그렇게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려요. 근데 한유총은 굉장히 강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렇게 조직되어 있는 이해 집단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면서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탄탄하게 쌓아가는 거고 저 학부모들은 저러다가 결국은 다 흩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왜 이득이 되냐는 겁니다. 난 셈법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해서 학부모들이 점점 이 법안을 막은 네. 학부모한테 유리한 당연히 그 3법을 막은 박용진 3법을 막은 쪽이 저쪽이다. 그러면 민심이 멀어지잖아요. 그 민심 서로 멀어지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계산이 안 맞는데. 자신의 갈 길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라고 정해놓고 가고 있는 당한테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 아니죠. 정당한 민심이 가까워지려고 하는데 이제 경로가 다른 건데 이 경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네.
왜 그랬을까? 별로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뭐 이때까지 계속 삐뚤어진 삶을 살아왔던 정당한테 어떻게 하겠냐고. 삐뚤어진 삶을 살아. 아, 이건 좀, 정치적 셈법으로 안 맞을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여전히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모르시는 거죠? 예. 그거는 제가 요 관련 법안을 위반한 분들도 모시고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네. 셈법이 있겠죠. 분리하라고 스스로 했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유리하다고 했겠죠. 그 한마디로 조직돼 있지 않은 다수의 학부모들을 예전에 뭐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표현을 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러다 말 거야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조직돼 있는 한유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자신들의 현찰이지만 조직되어 있지 않은 학부모들은 결국은 저러다 흩어지고 또 자신의 아이들 때문에 묻어날 어업니다. 결국은 흩어질 어업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우리를 계속 백업할 것은 이렇게 조직된 조직이 네. 단체가 뭐 선거를 하더라도 유리하고 네. 그런 계산이 있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심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해가 안 가는 결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의 의원 모두가 뭐 사업 재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그거 일리 있습니다. 예. 흩어질 것이다 이쪽은. 네. 흩어질 것이고 이쪽은 흩어지지 않는 강고한 단체다. 네. 하지만 우리 학부모님들 절대 흩어지시면 안 되고 이번에 반드시 유치원 3법 통과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용기를 내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됐는데 네. 만약에 못하잖아요. 예. 앞으로 못해요. 그거는 근데 또 학부모님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정치권이 이 문제를 제대로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언론도 소임이죠. 중요해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이 이 관심을 계속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의 그 관심이라는 것도 한정된 자원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는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고 화난 일도 많은데요. 어떻게 한 일만 계속 화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정확하게 다뤄주지 않으면 잊혀지고 그 틈 네. 사이에 이런 이익단체들은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죠. 네, 슬그머니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법이 통과돼 있네 그러면 이제 그 불이익은 계속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크게 유치원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못해요. 네, 반드시 해야죠.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사안 절대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이고 자 그 외에 뭐 김명수 대법원장 상대로 화염병 테러도 있었네요. 예. 네. 이런 일도 있었네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이제 그분이 친환경 농업인증 이거를 받지 못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를 네. 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 사법농단 사태가 다 터져 나오면서 내가 굉장히 억울한 판결을 그렇죠. 받았는데 맞습니다. 보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예, 저 재판부가 저런 사람들이구나.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구나.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런 건 처음이거든요. 네. 대법원장이 한 것도 아닌데. 네. 굉장히. 본인이 대법원장일 때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을 맞습니다. 표현한 거라고. 물론 이건 봐야죠. 잘못한 일이에요. 네. 잘못한 일인데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도 야 니네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 네. 아니야? 다 그냥 가진 사람들끼리 자기들 기득권 챙기면서 그렇게 서로 재판 거래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계속 억울한 판정을 받아왔다. 이런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봐야죠. 이건 판사를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사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공부를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결국 사법시험 치고 나서도 제일 잘하고 네. 그러고 나서 그 세계에 속해서 그분들끼리 3천여 명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우주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 어저께 형제복지원 네. 문무일 총장이 가서 사과를 했는데 그분들은 한 40년 동안 억울한 판결에 희생을 당했던 그러니까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 터지니까 인정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뭘 네.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때 잘못했다고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사법기관에 대해서. 네. 그 다행인 거죠. 그걸로도 풀리는 겁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근데, 이 법관들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네.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법부가 정말 땅바닥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자 그래서 그 사법농단 예. 판사들을 탄핵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탄핵은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빨리 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을 찬성하는 정당들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발의부터 해놔야 됩니다. 박주민 의원은 여기저기 뛰고 있는 것 같던데. 당의 당론으로 지도부가 하셔야 돼요. 지도부가. 또 밀어붙여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민주평화당도 며칠 전에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일단 사인부터 하고 발의해놓고 나서 자유한국당한테도 야 이렇게 국민들이 사법부에 이렇게 불신하는데 가만 냅둘래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어느 하세월에 이게 진행되냐고요. 자, 그도록 너무 많아요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사안들이. 어찌나 많은 사안들이 터지는지. 자. 그 다음에 또 정의당이 가장 지금 열받아 하는,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기도 하고 이 사안은 정의당이 애가 타는 사안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이 선거제도 개혁은 촛불혁명의 완수이고 국민들한테 더 좋은 정치제도로 이제 추운 날 자꾸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안 드셔도 국민들의 뜻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대 국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그렇죠. 의지를 갖고 오셨고. 연동형과 권역별 뭐 이게 다르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예. 이 두 개가 다르긴 다르죠. 어떻게 차이가 있고 지금은 정의당에서는 지금 연동형 비례제로 가져가니까 아니요. 잠깐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 정미소니까 예. 연동형은 쌀입니다. 쌀. 네. 권역별과 전국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쌀을 10kg짜리를 한 가마니에 담느냐 아니면은 1kg씩 나눠서 담느냐 그 쌀을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전국 명부로 짜느냐 권역별 명부로 짜느냐 이것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고.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정의당은 전국 명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때까지 어떻게 얘기했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명부로 짜는 것을 이때까지 당론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동형은 싹 없어지고 우리는 연동형 찬성한 적 없고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야. 본질적으로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이때까지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해왔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차이를 보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단순 다수 소선구제의 문제를 비례대표제로 보완하기 위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을 도입하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연동형과 같은 투표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연동형이라는 건 전국을 놓고 그러니까 전국이나 권역을 놓고 예를 들어서 둘 다. 그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6개 권역을 나눠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한 360석 중에 한 100석을 차지한다. 그러면 그 100석 중에 민주당이 차기 총선에서 한 40%를 얻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서울이 한 49개 지역구가 아닙니까? 그 지역구 중에서 한 35개의 지역구를 안배하자는 거죠. 당선이 됐다 그러면 5개의 비례대표를 더 보완해서 40석을 보존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거든요. 그런데 이 연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 총선에 쓰지 말고 좀 비례대표 의석수를 몇 개 조금 더 늘려놓고 그냥 현행대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 속에 있다. 권역비례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배분해주는 방식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충분히 그 정당 득표율만큼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1, 2등 지금 지지율 1, 2등 정당은 자기들이 소선거의 제하에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제4의 정당하고는 다르게 이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희한하게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해가 거의 일치하는 유일한 사안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게 정말 이렇게 고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 내에서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일단 차지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코너에 몰아넣고 뭐 개헌을 하든 선거제도 개편을 하든 이러면 되지 않냐. 이거 절대적인 착각입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십시오.
지금 뭐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같은 정당이 비교섭 단체여서 표를 약간 몰아줘요. 그렇게 해서 일정에게 다수 의석을 만들어줘도 자유한국당이 거대 야당으로 남아있는 한은 국회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안 되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안 됐죠. 예. 그렇게. 그리고 이 거대 양당의 축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집권을 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방 안 되는 일만 찾아서 합니다. 야당들이. 원래 그렇죠. 예.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다당제를 제대로 잘 정착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여러 교섭단체가 함께 들어가서 경쟁적으로 잘 되는 일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끔 정치 구조가 바뀐다는 거. 그게 이제 그 소위 연정의 형태로 정치를 네. 하게 되고, 예, 그때 사안별로. 예.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은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왜 선거제도 개편에 이렇게 미온적이냐. 돌아가는 걸 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결국은 현행제도나 혹은 현행제도보다 더 개혁된 안을 갖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기사회생의 기회를 엿보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계산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부 여당 지지율이 언제까지 가겠어? 계속 떨어질 거 네. 아니야? 그럼 우리가 다시 올라갈 거야. 우리가 네. 1등 할 건데, 그럼 뭐, 우리가 다수당 될 텐데. 근데 양당 예, 이런 제도에서는 거죠. 도 아니면 모기 때문에 예. 이쪽 내려가면 이쪽으로 온다라고 하는 예. 예를 들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있는 거죠. 예, 지금과 같은 제3의 정당들에 대해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국민들이 저길 찍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표 심리 때문에. 예, 이런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고 100% 동의하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도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처럼, 이 소위 야3당, 여기서는 야4당이 아니라 3당이 됐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여기서는 이해가 일치하니까. 1등, 2등 하는 당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1등, 2등은,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관심이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1등하고 있는 당이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대통령을 너무 궁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이것도 된다는 역시 것이 이번에 못하면 유치원법처럼 못합니다. 네.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얘기가 몇십 년째 나온 얘기인데 못했거든요. 이해가 다 달라가지고. 근데 그나마 이번에는 야당이 3개나 되고 네. 야당 3곳 모두 이해가 일치해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기회가 오긴 왔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아니 저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해찬 대표께서 며칠 전에 20년 집권론 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저는 굉장히 분명하다고 봐요. 자기 한 말 지키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신뢰할 만한가 예. 이 부분입니다. 그것을 밟아가면서 20년 집권을 하시겠다고 해야 되지 내가 유리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집권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자, 오늘 1, 2당을 다 때리는 순서입니다. 자, 제1야당도 때리고 그 다음에 여당이 또 한참 절반의 시간을 할애해서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입니다. 했던 말이고 본인들도 야당일 때 주장했던 말이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다 맞습니다. 주장했던 것이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정치 개혁의 기본이고 네. 다 맞는 얘기인데 이때까지 안 된 이것도 있잖아요. 배가 부르는 순간부터 안 하거든요. 네. 예. 배를 강제로 고프게 만들 수는 없고. 그런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정치사에 커다란 어떤 승부사가 그런 리더십이 한 번쯤은 네.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30년 만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제가 보면 신상정 대표 모시고도 또 할 것 같고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되긴 될지는 모르겠으나 꼭 돼야 됩니다. 네,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게 사활에 걸린 사안이고 다른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정의당이 당의 형편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있긴 있죠. 그 말씀도 하셔야 돼요. 이제. 당연히요. 예. 정의당 같은 정당이 교섭단체가 되어서 향후에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로 온전되는 것보다 훨씬 더 국민의 삶에 필요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제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필수다. 기본이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탈곡사. 예, 정의당 이정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주말이었죠. 금요일 삼성이 반도체 사업장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산재 피해자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하고 피해 보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11년 만입니다. 이 과정 전체 함께 해온 반올림, 반도체 노동자들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상임활동가 이종란 노무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언론에 여기저기 많이 나오신 건 제가 봤습니다. 많이 나오셨더군요. 예. 저희가 조금 늦었던 이유도 이미 많이 나오는데 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 대목을 짚었어야 하는데 좀 아쉽다. 요 대목을 따로 우리가 모시고 짚어야 되겠다는 대목이 있어서 모셨어요. 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그 사건만 요약하자면 2007년에 삼성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20여 개월 근무하다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인 1조로 같이 일을 하던 이수경 씨도 똑같이 급성 백혈병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 것이 이제 뭔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유산이 됐고. 네, 맞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똑같은 공중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연속으로 한 사람이 유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급성 백혈병이 되고 사망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똑같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이거는 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황유미 씨 아버님께서 삼성에게 산재로 좀 처리를 해달라. 아무래도 화학약품 때문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삼성에서는 뭐 산재는 절대 아니다. 남은 치료비를 보태주겠다. 한 4천만 원 보태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나중에 500만 원 가져와 놓고 삼성에 이 돈뿐이 없으니 이걸로 끝내자. 사실 그렇게 했었었어요. 없을 리가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로 뭐 동네 공사판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 초일류 기업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기업이 뭐 사기꾼 기업이고 사람의 생명을 정말 하찮게 여기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이것은 내가 보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액수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 뭐 10억의 제안도 나중에 받으셨죠? 네. 네. 삼성에서 일이 커지니까 아버님한테 10억 줄 테니까 여기서 그만하자고. 근데 이제 아버님은 내가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10년을 계속 싸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첫 출발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유산되고 바로 맞습니다. 뒤에 그 빈자리를 채운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이 되고 그리고 발병하고 나서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채웠는데 또 급성 백혈병이 또 발생했어요. 급성 백혈병이 무슨 감기도 아니고. 그렇죠. 인구 10만 명당 한두 명 걸리는 희귀암이거든요. 그 암이 연속으로 그 자리에서 발생했고 그전에는 유산이었고 그러면 그 라인에 있던 다른 질병도 조사하고 산재 위험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성에 대해 조사해야 되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10만 곱하기 10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인과관계를 부인했죠. 네. 완전히.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화학물질도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네, 삼성에서는 뭐 발암물질 전혀 쓰지 않는다. 그 화학물질 황유미 씨가 취급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발암물질은 이제 결코 없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저희가 집단 산재 신청을 거듭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좀 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고 그러면서 다 밝혀지지 않고 극히 일부가 밝혀졌는데 발암물질이 나왔죠. 발암물질이 나왔죠. 벤젠, 포르말데히드 등이 발생을 한다. 백혈병을 유발하는. 그 뇌종양 뇌종양 그러니까 이 뇌종양도 있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런 반도체 관련 공정에서 이런 물질들이 계속 유발된다는 게 처음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사례들이 계속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정부에서 그 연구를 했었죠, 그죠? 네, 좀 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미진한 연구이지만, 일단은 황유미 씨, 이수경 씨가 둘 다 동시에 이제 사망한 것이 이것이 지금 당장 뭐 삼성이 어쨌든 감추고 뭐 작업 환경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이제 역학조사하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 찾을 수 없어도 이게 2인 1조 작업자 둘 다 죽은 것에 대해서 집단 역학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그때 백혈병과 유사한, 그 림프종이라고 있어요. 같은 혈액암인데 그게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하게 높게 나와가지고, 그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좀 더 정밀한 작업 환경에 대한 조사까지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밝혀진 것이 부산물로 이제 감광제나 에폭시 소재 등이 고온에서 이제 부산물로 완전 전문가 되셨네요. 혹시. 네, 벤젠 등 전문 용어가 막 나오네. 발암물질이 발생한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했죠. 인과관계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자신들의 회사에서는 전혀 발암물질이 노출되지 않는다. 네. 발생 가능성이 있어도 워낙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계속 부인을 해왔었고 깨끗한 작업장이라고 사실 강변해왔죠. 사실 맞지 않는데. 실제 이런 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우리도 그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제보가 온 사람들 중에 삼성전자만 하나도 2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그 숫자가 이제 작년 이렇게 숫자인데 그 뒤에 저희 중재안 11월 달에 발표되고 나서요. 네. 한 150명 피해자분들이 또 계속, 지금도 계속 제보되고 있어서 아마 이게 보상 개시 그 사무국 2달 뒤에 이제 만들어지면 훨씬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접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전에 제 기억하기로는 한 200여 명 이상의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그 중에 거의 100여 명 가까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 반도체 LCD 공장에서만 80여 명, 그리고 다른 삼성전기, 삼성 SDI 등에도 피해자들이 있거든요. 거기 다 합쳐면 한 120명이 넘습니다. 사망하신 분만. 안타까운 거는 이게 암이 잘 발생하지 않는 20, 30대 젊은 노동자들이 암에 걸려서 사망한 경우입니다. 공정상. 네.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너무 명백해 보이는데 이게 11년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거의 10년이, 만 10년 가까이 걸린 건데, 이번에는 왜 삼성이 수용했을까요? 저는. 2015년에도 수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중재안이 있었는데. 2015년과 지금은 사실 이 사회적인 어떤 기반 자체가 달라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농성을 시작했거든요. 삼성이, 자체 보상위원회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다 해결했노라 이렇게 거짓 언론 플레이 많이 했는데, 방송이나 대부분의 주요 언론사들에서 이 문제가 삼성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다 끝났다 되죠. 이렇게 보도를 했었어요. 저희가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아직 많은 피해자분들이 제대로 보상이나 사과 받지 못했고 재발방지 약속도 안 지켰는데 합의도 못 봤는데 그래서 농성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농성을 2015년 10월부터 했는데 그러고 그 다음 해에 촛불항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촛불항쟁 때 이재용 구속 이런 것도 많이 외치면서 그때 저희 반올림도 방진복 입고 굉장히 열심히 이 문제가 삼성 직업병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많이 알렸었고 저희가 느끼기로는 그 촛불 이후로 촛불을 거치면서 이 문제가 되게 많는 사람들에게 이게 해결되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게 됐습니다. 삼성도 이렇게 묵인하고 가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 아니었으면 이것도 어려웠겠군요. 예. 그 점이 삼성에게 압박이 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안 그러면 10년 동안 버텼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는 게. 네. 예. 더군다나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삼성 쪽의 언론 플레이가 보도가 됐지. 반올림 보도가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제일 사실 촛불항쟁 이후로 반가웠던 것도 이 언론들 특히 방송 쪽이 정상화되고 이런 모습들이 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제대로 보도가 안 되거나 왜곡 보도가 됐는데 이제는 저희 목소리가 네, 심지어는 다 보상했는데 보상 더 받으려고 그런다. 네, 그 반올림이 피해자들을 내쫓았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기사들도 많이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 많이 힘들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원래 이런 세월호나 반올림이나 5.18이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방적인 피해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이런 단체도 오래 지켜봤는데 일단 돈 때문에 저런다. 네. 첫 번째, 그거는 이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라면 같은 진영으로부터의 어떤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안 될 일을 한다 저거. 네. 되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지금 다른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여론전, 돈 때문에 저런다는 여론전도 힘들지만 저거 안 될 일 한다 라고 하는 주저앉히는 발언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양쪽 다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 안 될 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초기에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황상기 아버님은 거의 그런 경험이었죠. 삼성을 상대로 뭘 되냐 할 수 있겠냐. 예. 근데 저희 이제 처음에 아버님 말씀 듣고 대책을 꾸릴 때에도 이게 그냥 단지 그냥 의혹 제기한 아버님의 의혹 제기만으로 시작하는 게 좀 말이 되냐. 뭔가 네. 팩트에 기반해야 되는데 그렇죠. 야,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그냥 감정일 뿐이다. 뭐 이렇게. 네, 좀 그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거 다 근데 겪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진실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운 게,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의 사실을 이것도 저희 뉴스는 굉장히 안 나왔어요. 삼성이 네. 언론 통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한번 어떻게 하다 살짝 그 언론에 이제 인터넷에 뜨면 그걸 보고 제보자가 또 막 우르르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 거쳐 오셨고 수고하셨어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건 굉장한 집념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안 알아주니까 옆에서. 네, 특히 황유미 씨 아버님이나 앞장서 싸웠었던 그 삼성 LCD 공장의 뇌종양 피해자 한혜경 씨, 또 그 어머님 이런 네. 분들이 다 앞장서 힘들게 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아버님이 지방에서 같이 못 오셨는데 다음에 한번 모시려고 하는데 네네. 아버님이 대단하신 게 제가 가만히 보면 10억 줄게 한번 봤거든요. 지금 오히려 이 보상책이 본인이 받을 보상액은 훨씬 적어요. 네. 근데 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자 모두가 네.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네. 예. 네. 그 대단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쭈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왜냐하면 저는 네. 그 복지공단 있지 않습니까? 예. 근로복지공단. 네. 근로복지공단이 그동안 삼성 편에 있었어요. 네. 할 말 많으시죠? 네. 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줄줄이 불승인 하고 또 저희 1심에서 황유미 씨 산재 인정 판결 받았을 때도 또 항소를 하고 막 그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는 그러한 관료들의 책임. 네. 예. 그랬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돼요.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료들의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종란 노무사였습니다. 안녕!